어서 들어오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이번에는 2011년 이호석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서 추천 우수작인 권여선 작가의 진짜 진짜 좋아해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진짜 좋아해. 권여선. 어느 날 우연히 대학 시절을 돌아보다 내가 2학년 2학기 때 휴학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나는 갑자기 의아해졌다. 그때 휴학하고 도대체 뭐 했지? 처음엔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고향집에 내려가 있었던가 생각하니 그런 것도 같았다. 집에 내려가 있었다면 근처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주변의 풍경을 회상하려는 순간 갑자기 찰싹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고추와 붕알이라는 회개한 낱말 두 개가 한 끈에 엮여 수면 위로 살포시 떠올랐다. 이건 뭐람? 저절로 웃음이 났다. 어떻게 안 웃어? 웃자고 한 얘긴데. 아니, 또 내 귓전에 이토록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설마 경은이? 그의 가을에서 겨울까지 일요일만 빼고 나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 다녔다. 도서관이 학교에 있었으므로 매일 등교를 한 셈이지만 실제로는 휴학한 상태였다. 휴학하기 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달아 등교한 적이 한 주도 없었다. 휴학을 하고 나서 모든 걸 의무가 아닌 취향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자 나는 대학이라는 공간이야말로 내가 하루를 가장 유익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은 거기에 소속되어 들볶이지만 않는다면 도시의 그 어떤 공원보다 멋지고 매력적인 장소였다. 1학기를 휴학하는 것은 모종의 결심이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2학기를 휴학하는 건 어쩐지 패배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감당 못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나는 1학기고 2학기고 패배고 충동이고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불분명한 결의와 아무려면 어떠냐는 자포자기적 무력감으로 등록을 포기하고 학사 2학년 2학기를 휴학했다. 경은도 그런 식으로 휴학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다. 휴학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졌고 마침내 함께 살기로 의기투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휴학한 이유에 대해서 묻거나 대답한 적은 없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타인과 같은 방을 쓰며 쌍둥이처럼 바짝 붙어 지내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형제와는 이미 끝났고 애인은 아직 없고 결혼은 너무 요원한 시절. 그렇게 20대 경험하는 친구와의 길거나 짧은 동거 생활 같은 것 말이다. 21살의 후반부 넉 달 동안 경은과 나는 아주 유난스러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룸메이트이긴 했다. 경은과 함께 살던 때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허무할 만큼 큼직했던 욕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일어나 교대로 욕실을 사용했다. 경은이 새들어 살던 자취방은 혼자 쓰기에도 그리 넉넉지 않은 크기로 막상 내가 하숙을 정리하고 짐을 싸들고 들어가자 무척 비좁게 느껴졌다. 방은 작은 대신 곁달린 욕실은 복수라도 하듯이 컸다. 그렇다고 고급스런 목욕 설비가 구비된 것도 아니어서 사방 흰 타일로만 둘러싸인 횡댕그렁한 공간은 언뜻 시체 안치소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방이 워낙 협소했으므로 우리는 욕실의 빈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욕실 한쪽에 가구나 덩치 큰 물품을 쌓아놓을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리 궁리해도 물이 튀거나 습기가 차도 상관없을 만한 가구나 물품은 없었다. 그나마 주방용품은 괜찮겠지 싶어 커다란 양은 들통과 냄비, 도마 같은 것들을 들여놓았다가
며칠 만에 도로 꺼내놓고 말았다. 그런 것들이 놓이자 욕실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는데 시체 안치소처럼 보일 때는 그나마 깔끔하고 위생적인 느낌을 주던 공간이 큰 들통과 도마 같은 취사 도구들이 놓이자 밀도축을 하는 도살장처럼 살벌한 피비린내를 내뿜는 공간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방 용품을 꺼내 장롱 위에 첩첩이 쌓고 욕실에는 죽음이나 소독의 이미지를 희석시켜 줄 만한 자그마한 소품들, 이를테면 핑크빛 비누곽이라든가 연두색 양치컵, 샛노란 바가지나 파란 대야처럼 되도록 현란한 빛깔을 내는 목욕용품을 비치했다. 매일 아침 경은이 먼저 욕실을 사용하는 게 우리 공동생활의 암묵적인 합의사항이었다. 10시에 자명종이 울리면 경은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잠시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1분에서 2분 남짓, 그보다 더 길지는 않았는데 그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간 다시 잠들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은은 얕은 신음소리를 내고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신 후 욕실로 기능하지만 우리는 수술실이라 부르는 그 서늘하고 창백한 공간으로 들어갔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런 데를 들어가야 하는 운명이라니 가엾은 경은. 달그락 칙칙 쏴 찰싹하는 경은의 씻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잠들면서 나는 내 머리카락이 반곱슬이 아닌 것을 하늘에 감사드렸다. 너무도 달콤한 잠에 빠져 경은이 다 씻고 나와 머리를 털어 말리고 로션을 바르는 것도 몰랐던 나는 웽 하는 굉음이 좁은 방 안을 뒤흔들 때야 가까스로 잠에서 깨어났다. 나를 깨운 것은 경은의 헤어드라이어 소리였다. 반곱슬을 곱게 펴느라 경은이 헤어드라이어가 뜨끈뜨끈해지도록 긴 머리카락과 씨름하는 동안 나는 찬물밖에 안 나오는 욕실에서 찬물로 씻었다. 찬물로 씻다 보면 욕실은 거대한 냉장고이고 나는 그 속에 든 고깃덩어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끔 경은의 헤어드라이어는 모터가 과열돼 작동이 멈추기도 했는데 내가 욕실에서 나와 바들바들 떨면서 힐끗 보면 길쭉한 직사각형 거울에 충분히 곱게 펴지지 않은 머리카락과 뜨거운 고구마 모양으로 죽어버린 헤어드라이어를 번갈아 살피는 경은의 난감한 표정이 비치곤 했다. 우리는 나란히 집을 나와 정류장에서 학교행 버스를 기다렸다. 내가 경은보다 키가 컸으므로 느지막한 오전의 마른 햇살이 아직도 드라이어 열기를 간직한 경은의 진갈색 머리카락 위로 반짝거리며 쏟아져 내리는 걸 볼 수 있었다.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서로를 재빠르게 점검했다. 됐어. 하고 경은의 턱선이 짧고 절도 있게 끄덕이는 걸 보면 나는 안심했다. 눈곱도 없고 어깨나 등허리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옷의 단추도 제대로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려다본 경은도 그랬으므로 나도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다. 그럴 때마다 경은은 고마워 라는 입모양을 했다. 학교로 간 우리는 곧바로 학생식당 건물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은은 항상 나를 떠보듯이 물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겠지? 그럼 아침엔 밥을 먹어야지. 나는 늘 표어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밥을 먹자, 밥을.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경은은 체념한 투로 받아들이면서도 조심스럽게 토를 달았다. 그래도 정말 먹을 만한 반찬이 하나도 없으면 2층으로 가는 거야? 하나도 없을 리는 없어. 마냐, 그렇다면 말이야. 그렇다면 그러지 뭐. 고마워. 거대한 기역자 형태의 평면도를 가진 학생식당은 상당히 소란스러웠다. 기역자의 위쪽 수평면은 대형 유리창이 달려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창에서 멀어지는 수직면의 아래쪽은 급격히 조도가 낮아지면서 장기 밀매자나 범죄자까지는 아니어도 낙제생이나 휴학생 등이 모여 수군거리기 좋은 음습한 분위기를 풍겼다. 때로 오후 서너 시쯤이면 그곳에서 두꺼운 책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몰래 술을 마시며 카드를 치는 북학생 팀들도 몇 있었다. 그 어두침침한 입구에 식권 판매대가 있었다. 식권을 사서 빈 식판에 반찬 한 가지씩 받으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밝은 공간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이를테면 갱생을 주제로 한 영화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마지막에 식권을 반납함에 딸랑 떨어뜨리면 우리는 어느새 유리창 가득히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광명천지에 서 있게 되는 시기였다. 정말 오늘은 아닌 것 같아. 2층으로 올라가자. 경은이 고개를 저으며 입구에서부터 나를 만류하는 날은 식당의 비린내가 진동하는 날이었다. 그래도 메뉴가 뭔지 보고 나서 생선이 아니라 오뎅조림 같은 것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냄새가 지독한데? 가만히 있어봐. 다른 반찬이 좋을 수도 있어. 내가 메뉴판을 보고 와서 메인이 꽁치조림이라고 말하면 경우는 거의 애걸하는 자세가 되었다. 내가 꼭 생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데 앉아서 밥을 먹다가는 온몸에 비린내가 배고 말아. 하루 종일 머리카락에서 비린내가 날 거라고. 제발 부탁해, 응? 그쯤 되면 나는 마지못한 척하고 경은의 손에 이끌려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의 샌드위치 바에서는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삼각형 식빵 사이에 얇은 계란과 햄이 든 샌드위치를 라면 한 그릇 값보다 더 비싸게 팔았는데 그걸 먹기 위해 줄을 서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 2층 라운지의 햄 에그 샌드위치가 그렇게 날개 돋친 듯 잘 팔리는 이유, 그리고 경은이 늘 아침에 밥 대신 샌드위치를 먹으려는 이유는 빵과 햄과 계란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 스미듯 발려 있으면서 전체 맛을 독특하게 고양시켜주는 고소하고 새콤하고 야릇한 소스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는 바로 그 소스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기가 두려웠다. 만약 그 당시 누군가 내게 은밀히 다가와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샌드위치를 20개나 30개 이상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면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그만큼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맛있는 소스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단 한 개밖에 먹지 못하느니 나는 차라리 먹지 않는 편을 택하고 싶었다. 경우는 샌드위치 2개와 블랙커피 한 잔을 사왔다. 우리는 라운지에 앉아 각자의 샌드위치를 아껴 먹으며 묽고 씁쓸한 블랙커피를 조금씩 마셨다. 먹는 동안 우리는 주변에 눈에 띄는 남녀 학생들에 대해 이런저런 품평을 하길 즐겼다. 어머, 쟤 좀 봐. 정말 너무하는군. 심하게 겉멋이 든 것 같아. 머리라도 저렇게 뒤흔들지 않으면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이련만. 5초마다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잖아. 저런 남자애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과연 정상일까? 남자애가 좀 이상해 보인다고 여자애까지 의심하는 건 좀 그렇잖아. 좀 그렇다니? 그렇잖아. 좋아하는 마음까지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 어머,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난 그렇게 생각해.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 멋진 생각이군. 라운지라는 공간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논평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흥미로운 공간이었다. 왼편에는 샌드위치 바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불어난 서클 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한가운데 널찍하게 자리 잡은 라운지는 양극단의 성향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알록달록하고 화사한 차림의 남녀들 사이로
검은색의 수렴하는 우울한 잿빛 옷을 입은 남녀들이 섞여 들었다. 달콤한 향수 냄새와 씁쓸한 담뱃짓 냄새가 어울렸고 날카로운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굵직한 남자들의 밀담이 교차했다. 다이아몬드형 무늬로 직조된 니트 조끼에 짧은 스커트를 입은 막 논노 잡지에서 뛰쳐나온 듯한 패션의 여자애가 꽁초를 안쓰러울 정도로 뽁뽁 빨며 때가 낀 손톱으로 더럽고 부스스한 머리를 긁는 남학생의 얘기를 온 정열을 다해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경은이 말없이 어딘가 한쪽을 계속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다. 그녀가 힐끔거리는 곳에는 남학생 4명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서 딱히 품평할 만한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은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기 짙은 밤색 스웨터 입은 애 있지? 짙은 밤색 스웨터를 입은 남학생은 스웨터 어깨까지 닿도록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자그마한 남학생이었다. 키 작은 애 말이야? 키가 작아? 아니, 키가 작지는 않은데. 당황한 경우는 다시 힐끔 그쪽을 보고 나서 말했다. 앉아있어서 그래. 제가 다리가 좀 긴가 봐. 앉은 키가 작아서 그렇지 서 있을 땐 나보다 15cm는 더 컸어. 아는 애야? 근데 왜 아는 척 안 해? 쟤들 이제 일어나려나 본데.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아는 척할 만큼 대단한 사이는 아니라 그래. 예전에 과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제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대마초를 같이 한 대 피워보자는 거야. 역시 경은의 말대로 밤색 스웨터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또래들보다 키가 훌쩍 커 보였다. 가느다란 다리가 길기도 했다. 쟤들 간다. 내 말에 경은이 그쪽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녀는 밤색 스웨터의 뒷모습을 유심히 노려본 후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피웠어? 내가 물었다. 아니. 왜 피워보지? 그거 별로 몸에 해롭지 않대. 선입견을 버려. 해롭고 말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예의상 권하는 것 같은 태도였어. 그래서 나도 그냥 싫다고 했지. 근데 헤어질 때 그러는 거야. 자기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굴어놓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건 무슨 뜻일까? 처음에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털어내려고 괜히 대마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설마 털어내려고 그 얘기까지 했을까? 그럼 진지하게 사귀려고 대마초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랬다면 대마초 아니라 더 끔찍한 약초라도 같이 피웠을 거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경은은 사약을 마시듯 남은 커피를 말끔히 마시고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렸다. 보통은 커피가 아무리 적게 남았어도 내가 다 마셔도 돼? 라는 말 정도는 하는 게 관례였는데 말이다. 밤색 스웨터를 다시 본 것만으로도 경은은 마음이 적잖이 흔들린 것 같았다. 브런치와 같은 첫 끼를 마친 우리는 벤치에서 담배를 한 대씩 피운 후 도서관 4층 열람실로 올라가 각자 자리를 찾아 할 일을 했다. 중간에 3시쯤 만나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웠고 석식을 팔기 시작하는 5시가 되면 칼같이 도서관에서 나와 학생식당 식권 판매소 앞에 줄을 섰다. 학생식당의 저녁 메뉴는 늘 카레나 하이라이스, 육개장 같은 일품 메뉴로 늘 밥에 비해 소스나 건더기가 부족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담배를 피운 후 우리는 헤어졌다. 경우는 예천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나는 다시 도서관 4층 열람실로 올라갔다. 그 당시 내가 도서관에서 주로 한 일은 편입이나 취업, 자격증을 따거나 전공 과목 점수를 올리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독서와 낙서였다. 닥치는 대로 교양서적과 소설과 시들을 읽어치우는 매우 소모적이고 사치스러운 유희로서의 독서와 읽고 난 책에 대한 감상이나 일기 같은 것을 간단히 적어두는 쓸모없는 낙서였다. 그때 낙서 노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진심으로 위안을 느낀다. 정말 지금 와서 본다면 눈을 질끈 감고 싶을 정도로 과열된 문장이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절 경우는 과연 도서관에서 무얼 했는가? 그에 대해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녀가 내게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내 옆자리나 앞자리 또는 몇 자리 건너에서 나처럼 뭔가를 열심히 읽거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시험 준비였는지 전공 공부였는지 아니면 나처럼 두서없는 독서와 낙서였는지 나는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녀가 읽던 책 제목은 관두고라도 하다못해 표지 색깔만이라도 떠올리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핑크빛 비누곽과 연두색 양치컵은 욕실의 흰 타일을 배경으로 그 자잘한 무늬와 질감마저 선명한데 경운의 책, 노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암전이다. 도서관은 11시에 문을 닫았다. 나는 도서관 마감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면 책과 필기구를 챙겨 가방에 넣고 4층 열람실에서 천천히 내려와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어둠이 내린 고요하고 한적한 교정을 가로질러 교문에 도착하면 11시 20분쯤 되었다. 나는 버스를 타지 않고 두 정류장 남짓한 거리를 걸었다. 적당한 보폭으로 내가 지나치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허기지지 않도록 조금씩 나를 달래는 방식으로 소삭소삭 걷다 보면 밤의 산책은 독서로 혼미해진 내 영혼에 가느다란 실금을 내고 그 사이로 신선한 바람을 살그머니 들여보내 주었다. 그 당시 내가 매일 밤 40분 넘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튼 나는 뭔가 밤에 세례를 받고 씻기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혼돈된 사색 속에서 우주라든가 신, 불멸 같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테마들을 사유하고자 애썼다. 그리고 그런 사유를 통해 내가 새롭게 고양되고 내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얻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고향과는 별개로 다른 한편 나는 심각한 허기에 시달리면서 세상의 온갖 기름진 음식과 짜릿한 소주 한 잔과 담배 한 모금을 그리워하며 솔개 앞에 놓인 작은 병아리처럼 말초적인 감각적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너무도 까마득하게 머나먼 추상적 사유와 지나치게 가까운 구체적 감각 사이를 빛의 속도로 오가면서 나는 어떤 균열이나 모순도 느끼지 못했다. 당시 내 사유 체계는 이연령 비연령으로 우주와 김치찌개, 신과 소주, 불멸과 담배 한 개비가 병존하는 투박하고도 초현실적인 유아론의 세계였다. 경원의 일은 오후 6시에 시작해 밤 12시에 끝났다. 내가 예천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11시 40분에서 45분 사이였다. 나는 예천의 두 출입구 중 큰 길 쪽으로 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바로 옆 왼쪽 구석에 작은 2인용 테이블은 항상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경은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언제든 내가 경은을 찾을 수 있고 경은도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문을 등지고 예천의 내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았다. 예천의 평면도는 T자 형태였는데 T의 맨 아래쪽에 앉은 내가 볼 수 있는 전경은 T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는 뮤직박스와 그쪽을 향해 곱게 난 좁은 통로뿐이었다.
내가 갔을 땐 늘 뮤직박스에 불이 꺼져 있었다. 경은의 말로 DJ는 20대 후반의 여자로 11시에 퇴근한다고 했다. 나는 그 DJ 아가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가 트는 음악을 하든지 음악에 대한 그녀의 몰취미와 빈약한 지식에 대해서는 경은으로부터 들어 익히 알고 있었다. 입구에 앉은 내게는 보이지 않는 T자의 윗면 공간이 술집 예촌의 주된 공간이었는데 아마 경은은 그 부근의 탁자들을 치우고 있을 터였다. 나이든 주방 아주머니가 내가 앉아있는 문 쪽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가끔 큰 길 쪽으로 나가는 손님들 두엇이 좁은 통로를 비틀거리며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내가 앉은 T자의 아래쪽 끄트머리 자리는 학생 식당의 기역자 공간의 아래쪽처럼 후미지고 한적해 도시로 보면 슬럼과 같은 구역이었다. 예촌의 문은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내가 들어온 큰 길 쪽 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숙촌으로 통하는 뒷길 쪽 문이었다. 경은에게 듣기로 그 뒷문은 한때 예촌 여사장의 골칫거리였다고 했다. 돈을 안 내고 뒷문으로 슬쩍 도망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거든. 하지만 그 문을 막아버리자니 우리 사장 생각에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 거야. 하숙중 학생들이 주로 그 문으로만 드나드는데 그 문이 막히면 건물 옆쪽으로 빙 돌아서 와야 하거든.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큐빅처럼 촘촘하게 박혀있는지 몰라. 밖에 소출 내걸고 해장국을 파는 집도 있고 연탄 화덕에 생선을 굽는 집도 있어. 사실 예촌이 음식맛 하나는 괜찮은 편이야. 우리 주방장 아저씨들 요리 솜씨가 이 일대에서는 최고래. 하지만 어떤 손님들한테는 맛의 미세한 차이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더 싼 쪽 아니면 먼저 손짓하는 쪽으로 끌려가니까. 오시는 분들 때문에 폐쇄를 못하지만 도망가는 놈들 때문에는 막아버려야 하는 뒷문 개폐의 딜레마 앞에서 고뇌하던 여사장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선불제로 간다. 선불로 받고 나면 문이 둘이건 셋이건 누가 어떤 문으로 들락거리건 상관이 없었다. 그 혁명적인 결단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꼭 의도했던 건 아닌데 선불제로 인해 한결 편해진 건 여사장이었고 한결 바빠진 건 경은과 같은 처지의 시급제 서버들이었다. 서버들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일에 더해 카운터와 홀을 오가며 계산서와 지폐를 나르는 일까지 추가로 떠맡아야 했다. 카운터와 홀을 오가는 일은 특히 돈이 걸린 일이라 제육볶음이 늦게 나오거나 과일 안주가 마른 안주로 바뀌어서 나온 문제와는 차원이 달랐다. 처음에 선불제로 시작한 직후에는 계산이 맞지 않아 중간에서 일을 처리한 서버가 시급을 떼이는 일도 잦았다고 했다. 자정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마친 경은이 가방을 메고 뮤직박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카운터에 푹 파묻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능구렁이 여사장에게 꾸벅 인사를 한 후 시급으로 계산된 그날치 일당을 받았다. 경은은 내게로 바삐 걸어오면서 돈을 가방에 쑤셔 넣고 뾰족한 턱으로 얼른 나가자는 표시를 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연인들처럼 손을 꼭 잡고 큰 길 쪽 입구로 나왔다. 나는 배가 고팠고 경은은 피곤했다. 나는 기다렸고 경은은 손에 돈을 쥐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일한 것이었다. 술, 담배, 음식. 문제될 건 전혀 없었다. 우리의 하루는 이제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정에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서너 시까지 이어졌고 적당히 취한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과 달리 밤에는 내가 먼저 욕실을 사용했다. 씻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나는 경은이 내는 찰싹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먼저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다. 어쩌면 나는 아침 저녁으로 경은이 커다란 욕실에서 내는 공허한 물소리를 들으며 잠들기 위해 그녀와 함께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무엇을 읽고 쓰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시껍적한 품평이나 하면서. 그 시절을 말하려면 특별했던 일요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요일은 내게 지극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날이었다. 늘 경혼을 기다리던 내가 경혼을 기다리게 하는 날이었고, 늘 경혼의 돈으로 술을 먹던 내가 제법 거하게 술을 살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결코 기다려지지 않는 유쾌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날이었다. 일요일 오후에 나는 버스를 타고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 과외를 가르치러 갔다. 나의 피교육자인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는 피부가 희고 뚱뚱하고 목소리가 상냥했다. 하지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시큰둥한 짜증과 무료함이 그 애의 표정이나 몸짓, 어딘가에 즙처럼 잔뜩 고여 있었다. 어느 순간 그게 주르르 흘러내리는 바람에 나는 종종 놀라곤 했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여자애는 나를 끌어다 테이블 앞에 앉히고는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선생님. 아주 잠깐이면 돼요. 아시죠? 여자애는 짜잔 하며 경은과 내가 사는 자취방 크기의 반에 육박하는 옷장을 열었다. 그 애는 자신이 그 주일에 새로 구매한 것들을 내게 구경시키지 않고는 어떤 수업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 애는 새로 산 재킷과 바지를 입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지긋지긋한 윙크를 날렸다. 새로 산 시계와 목걸이와 향수를 내보이고 심지어는 새로한 퍼머의 효과를 자랑하기 위해 묶은 머리를 차르르 풀어 내가 직접 만져보게까지 했다. 경운보다 더 심한 곱슬머리였던 그 애 머리칼을 직모로 바꿔놓은 퍼머의 효과는 과연 경탄할 만한 것이었지만 내가 경은에게 예천의 한 달치 급료보다 많은 금액을 들여 미용실에서 똑같은 처치를 하라고 권할 수는 없었다. 종종 먹통이 되는 헤어 드라이어를 새로 사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일터였다. 여자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쇼를 마치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된 응대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가끔 나는 여자애가 과연 다른 누군가와는 대화를 하는지, 다른 과외 교사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의아하고 궁금했다. 이제 그만 자습소 좀 펴자라고 말하면 아, 생선초밥 먹고 싶다 하는 게 그의 식이었다. 그럴 때마다 낯선 짐승을 대할 때처럼 막막한 두려움이 일었다. 무엇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미의 여자애는 곧바로 뛰어나가 엄마에게 초밥을 요구했고 그 엄마는 일식집에 전화를 해 초밥을 배달시켰다. 죄송해요, 선생님. 얘가 하루 종일 과외만 받다 보니까 따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먹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배달시켰어요. 넉넉히 주문했으니까 선생님도 같이 드시면서 하세요. 그의 엄마 얼굴에는 언제 봐도 신경질적인 다급함이 깃들어 있어 나는 괜시리 숨이 가빴다. 여자애는 초밥을 먹고 나서 졸기 시작했고 나는 욕실에서 먹은 것을 남김없이 토했다. 변기에 물을 내리고 주변을 깨끗이 닦았지만 나올 때 자꾸 뒤돌아보게 될 정도로 깨끗하고 화려한 욕실이었다. 여자의 방에 돌아보니 강아지가 남은 초밥을 사납게 삼키고 있었다. 여자의 엄마에게 강아지가 초밥을 먹어도 되는지 하는 것과 초밥의 선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 등에 관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도우미 할머니 말로는 그새 벌써 외출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다음 일요일에 가서 초밥에 관한 얘기를 하자 그녀는 기겁을 하며 빽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거 진짜 큰일 날 학생이네. 그런 거 나한테 진즉에 얘기를 했어야지. 어머,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어. 그녀는 딸아이를 당장에 병원에 입원시켜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중에 사정 얘기를 듣고 보니 여자애가 키우던 강아지가
그 주에 다이닝룸 바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한 여자의 엄마는 내게 시련을 고백하듯 씁쓸하게 말했다. 무척 비싼 개였는데. 죽은 강아지는 운전기사가 처리했는데 애 엄마 말로는 그 때문에 딸애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나저나 선생님, 오늘 헛걸음 하셔서 어떡해요? 수업료는 미리 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보충해 주세요. 그 집에서는 특이하게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과외비를 지불했다. 여자의 엄마가 외출하고 집에 없는 날엔 여자의 책상 위에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이 적힌 봉투가 줄줄이 놓여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여자애는 국어가 적힌 봉투를 집어 내게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그럴 때면 그의 엄마를 대할 때처럼 숨이 가빴다. 아니, 나는 솔직히 그 아파트 단지에만 들어서면 숨이 가빴다. 무섭게 확장해 가는 부의 속도에 수반되는 일종의 틱 현상처럼 신경질적인 다급함은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미열처럼 만연해 있었다. 경은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손을 꼭 붙잡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치면서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비싸서 먹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목청 높여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초밥 사건 이후로 얼마 동안은 초밥은 절대 안 돼, 초밥은 절대 안 돼라고 복창하기도 했다. 늘 단둘이 지내다시피 하고 거의 매일 단둘이 술을 먹는데도 서로 나눌 얘기가 부족하다거나 상대가 점점 지겨워진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은과 내가 썩 잘 맞는 스타일이었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았다. 식성도 다르고 옷에 대한 취향도 다르고 어떤 인물에 대한 품평을 할 때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일이 드물었다. 그런데도 나로서는 경은과 함께 지내는 게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았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막상 겪어보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삶도 있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경은과의 생활은 나와 아주 잘 맞는 어떤 사람과 사는 것도 그보다 나을 수는 없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편안하고 수월했다. 예촌에는 2명의 주방장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젊은 쪽이 주방장이고 나이 든 쪽은 보조일 따름이었다. 젊은 박 주방장은 빠른 칼질과 능숙한 손놀림을 자랑하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그를 보조하는 김 씨는 둥글둥글하고 풍채 좋은 40대 초반의 아저씨였다. 하지만 예촌에서는 둘 다 주방장으로 불렸다. 젊은 쪽은 박 주방장이라 불렸고 나이 든 쪽은 김 주방 아저씨라고 불렸다. 박 주방장이 월급은 더 많이 받겠지만 김 주방 아저씨가 신뢰는 더 많이 얻었다. 김 주방 아저씨는 주방 일을 시작한 경력이 짧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온통 둥글고 둥글해 현신처럼 보이는 기분 좋은 외모에다 인품도 넉넉하고 말수도 적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진지한 애정과 맛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있었다. 경은의 말로는 박 주방장이 DJ 아가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까다로운 DJ 아가씨는 박 주방장에게는 관심이 없고 김 주방 아저씨에게 꼬리를 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DJ 언니는 매일 진짜 좋아요로 시작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로 끝나거든. 그 노래를 틀 때마다 얼마나 김주방 아저씨 쪽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는지. 여기에 덧붙여 능글맞은 여사장 또한 김주방 아저씨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데다 자기가 아는 모든 재미난 음담패설을 김주방 아저씨가 있는 자리에서만 한다는 것이었다. 음담패설은 박 주방장이 진짜 좋아하는데 말이야. 나는 예천의 비극적인 연애 상황에 탄식을 보냈다. 한 번은 여사장이 주방 입구에 턱을 괴고 서서 미스심도
일로 와 봐라 하고 콧소리로 부르더라고 했다. 나를 미스 심이라고 부르는 건 기분이 좋다는 뜻이야. 보통 때는 심양이라고 부르고 야단칠 땐 뜬금없이 학생이래. 화났을 땐 곧바로 야 이년하지 뭐. 예촌 식구들을 주방 입구에 모아놓고 여사장이 얘기를 시작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이 낚시하러 갔다가 연못에 빠져 죽어버렸어잉. 남편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신부가 놀라서 영화실로 뛰어왔거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마침 식재료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고 김주방 아저씨가 그걸 나르러 가자 여사장은 얘기를 딱 그쳤다. 의사 말이 뭐래요? 하고 박 주방장이 물었지만 여사장은 입을 오물거리기만 하다 카운터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예촌 식구들은 나중에 김주방 아저씨가 식재료를 다 나르고 난 뒤에야 결론을 들을 수 있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신랑분 고추와 붕어를 물고기들이 똑 따 먹어불었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곡을 험해 하는 말이 인저는 살아와도 소용없어. 살아와도 소용없어. 나는 깔깔거리는 경은에게 물었다. 너 그 얘기 정말 재밌어? 아니, 그다지. 그런데 왜 그렇게 웃어? 어떻게 안 웃어? 웃으라고 한 얘긴데. 그렇다고 억지로 웃을 것까지 뭐 있어? 억지로 웃는 건 아니야. 근데 난 웃자고 하면 웃어져. 신기하네.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정말 너도 안 넘어오고 못 빼길 재미난 제안인데. 김 주방 아저씨의 제안은 우리를 대단히 행복하게 했다. 제안의 내용인즉 경은과 내가 12시에 예촌을 나갔다가 30분쯤 후에 소주를 사가지고 돌아오면 자기가 공짜로 안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우리가 소주를 사고 그 아저씨가 안주를 산다는 식?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지. 그 아저씨는 소주를 얼마나 드시는데? 2병 정도. 와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퇴근한 예촌에서 돈 걱정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김 주방 아저씨는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선보이는 메뉴 개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요리를 만든 건 아니었다. 비싼 재료를 마구 쓸 수 없으니 줄어들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은 값싼 재료들로만 음식을 만들었다. 또한 모든 일에 숙달되기 위해선 시행착오가 필수적이기 마련이듯 한동안 그는 제육볶음 소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떡볶이나 양배추 볶음처럼 고추장 소스로 볶은 것만을 만들기도 했고 재료에 입힐 계란물에 다진 쑥갓을 넣는 게 나은지 파래김 가루가 나은지를 알아내기 위해 호박전이니 감자전이니 하는 부침 종류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괴로울 것은 없었는데 언제나 예촌 주방에는 국과 생야채, 밑반찬들이 공짜로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김 주방 아저씨가 경은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오래 함께 지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선량하고 유쾌한 품성이 쐐기처럼 박히면서 우리의 관계는 과도에 찍힌 사과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서서히 둘로 쪼개어졌다. 처음부터 그런 기미를 느꼈다면 우리는 그 즉시 김 주방 아저씨를 관계 밖으로 밀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 그는 오히려 우리 둘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고 우리 관계를 더 빛나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모든 사태는 그가 의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었다. 날이 거듭할수록 김 주방 아저씨가 만든 안주는 점점 세련된 맛을 냈고 김 주방 아저씨는 점점 더 숙련된 요리 곰이 되어갔다.
그에게는 상대 얘기를 잘 듣는 능력과 상대를 잘 먹이는 능력이 있었다. 경은과 나는 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그가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경쟁적으로 쏟아 놓았다. 우리 셋의 술자리는 너무나 유쾌하기 짝이 없었는데 다소 기묘한 것은 자꾸자꾸 유쾌해지려다 보니 모든 얘기들이 점점 사납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배틀에서 승리한 사람은 나였다. 그 정도는 될 것도 아니라니까. 언젠가부터 내 입에서는 이런 식의 말들이 자주 튀어나왔다. 내가 툭툭 내뱉는 개입에 경우는 어쩔 줄 모르고 하던 얘기를 멈췄다. 어떤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심하다 싶어서 아무리 그녀가 재미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제동을 걸지 말고 맞장구를 쳐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지만 김 주방 아저씨의 둥그런 갈색 눈이 사실 저 아이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 내가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렴 하는 식으로 나를 응시하는 걸 느끼면 나는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져 경은의 한심한 얘기들을 깡그리 뭉개버릴 만한 놀라운 얘기를 하기 위해 눈을 번뜩이며 내 짧은 삶의 갈피갈피에 깃들어 있던 사소하고 수줍은 뉘앙스의 진실을 난폭하게 짓밟고 과장해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조작해 떠벌리게 되었다. 22살이 되던 새해 첫날 새벽, 술에서 깨어났을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예촌의 T자형 공간을 샅샅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큰 길 쪽으로 난 문은 셔터까지 내려져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나는 칸막이 된 테이블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뮤직박스 문도 열어보았다. 잠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나는 뮤직박스로 들어가 음악을 틀어볼까 생각했다. 이 엉망인 새해를 진짜 좋아해로 시작하면 제대로 망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의미 없이 주방 쪽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가사 첫머리를 흥얼거리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섬뜩함에 몸을 가볍게 떨었다. 주방은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주방 입구의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꺼내 마셨다. 나중에 개수가 모자라서 김 주방 아저씨가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았다. 우리가 술을 마신 탁자에 어지럽게 널린 그릇과 술잔들, 망년회를 한다고 켜놓았던 초들을 치울까 하다가 그마저도 그만두었다. 다행히 뒷길 쪽 출입구는 반쯤 셔터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문은 안에서 열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청회색 구름들이 젖은 석고 덩어리처럼 뭉쳐져 지상으로 쏟아져 내릴 듯 낮게 드리워 있었다. 우주와 영혼 같은 거창한 테마들을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 보니 역시 경우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방에도 없었고 욕실에도 없었다. 나는 흰 타일이 깔린 욕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바닥은 차디찼고 나는 경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찰싹거리는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감았다. 설피 잠이 들려는 순간 문득 언젠가 경은이 한 말이 떠올랐다. 나는 나 좋다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해. 나 같은 걸 좋아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나 할까?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굴한 인간이 되었을까? 그때 내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경은이 나도 거절하지 못했다는 걸 그 순간 차디찬 욕실 타일 위에서 퍼뜩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비좁은 방에서 나와 함께 살기로 의기투합해 준 것도, 자기가 번 돈으로 매일 밥과 술을 산 것도, 나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도 내가 편안하고 수월하게 살게끔 해준 것도 죄다 그녀의 비굴함 덕분이었다.
이런 명료한 사실을 제법 영민하다고 자부하는 내가 왜 여태 몰랐을까? 차디찬 타일 위에서 나는 과열된 드라이어처럼 수치스러워 딱 죽어버리고만 싶었다. 정작 이상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경은과 어떻게 헤어지기로 합의했는지, 방의 짐은 어떤 식으로 뺐는지, 그 후 교정에서 우연이라도 만났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궁금증이나 죄의식이나 고통도 없이 경은을 잊었고 경은과 함께 지낸 그 시절도 잊었다. 심경은이라는 아이가 내 인생의 그래프에서 자신과 함께 지낸 시간 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없이 10년, 20년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 우연히 대학 때 휴학을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경은의 반곱슬 머리카락과 뾰족한 턱도, 시체 안치소 같던 욕실과 T자 모양의 예촌 술집도, 청회새 구름이 낮게 드리웠던 22살의 첫 새벽 하늘도 잊은 채 말이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증기처럼 아득한 두려움이 나를 덮친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시간 토막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을까? 진짜는 죄다 도둑맞고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자아의 금고 속에는 엉뚱한 모조품만 잔뜩 쟁여져 있는 느낌이다. 22살의 첫 새벽처럼 나는 텅 빈 주방 앞에서 나지막이 읊조린다.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지. 권여선 작가의 진짜 좋아해 잘 감상하셨나요? 권여선 작가는 1965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2007년 약홍이 끓는 동안으로 제15회 오영수 문학상을, 2008년 사랑을 믿다로 제32회 이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 내 정원에 붉은 열매가 있습니다.